시진핑은 국민들을 걱정하거나 혹은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우리의 협상팀이 트럼프의 강압에 좀 말려드는 경우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가 심하게 실수한 부분이야. 아버지, 요즘은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갈대 같은 트럼프의 정책 뒤집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불과 13시간 만에 한 달도 아니고 90일의 유예 버튼을 누른 것이나 또 최근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건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을 등 돌리게 했고 또 미국 주식과 채권값을 요동치게 했고 중국이 예상외로 관세에 맞대응하면서 미국 소비자마저 반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겠지. 게다가 트럼프가 잘 되고 있다는 우방국들과의 협상도 그닥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특히 16일 협상을 시작한 일본도 신중한 태도로 돌변했잖아. 맞아요. 요미우리 신문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베센트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구체적인 교섭 카드를 제시하는 대신 미국 측 주장과 요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한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해결책을 먼저 제안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경솔하게 카드를 내놓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좀 노골적으로 후회를 하기도 했죠. 이시바가 순금으로 만든 쇼군의 투구와 검 등 뇌물을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아서 이 트럼프한테 들고 갔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 뇌물을 먹고 일본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니? 뇌물만 꿀꺽하고 관세는 그대로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일본도 지금까지 했던 말이나 뇌물을 포함해서 관세 협상 이전의 모든 것들은 모두 원점이고 관세 협상은 좀 별개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실제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나는 각국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보고 수락한 다음에 협상은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는 카드를 먼저 내보인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가장 먼저 시작한 일본과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 미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이미 50분간 면담했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75분간 회담했지만 타결되기는커녕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았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미일 첫 관세 협의를 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보고를 받은 뒤 미일 간에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90일 동안 뭘 끝낼 수 있겠니?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정부의 철강 협상 달랑 하나만 가지고도 8개월 이상 끌었었잖아. 근데 그럼 우리도 막 서둘러서 협상에 목맬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것은 트럼프야. 실제로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마치 궁지에 몰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관세 정책을 뒤집는 발언을 내놨잖아. 맞아요. 트럼프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하기로 했지만 이걸 유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거죠.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의약품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지만 이 부분 역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있음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들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대중관세 145%보다 세율이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미 그런 일은 벌어졌지? 애플은 부품의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드는데 관세가 애플을 죽일 수 있다는 팀 쿡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IT 기기 관세 면제를 선언했잖아. 이 145% 관세 부과를 한 게 언제라고 또다시 갈대처럼 그의 정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 이 반면에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 국민들을 정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감히 반발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진핑은 국민들을 걱정하거나 혹은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누군가 불만을 쏟아내면 선글라스 쓰고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 시켜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키고 내보내거나 교육이 잘 안 먹히면 그냥 학교에 영구적으로 붙잡아두면 돼. 그런데 미국은 어떠니?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에게 점차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지난 17일에도 중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걸로 예상되는 시점을 앞으로 3, 4주 이내로 못 박으면서 중국을 재차 압박했는데요. 보복관세와 희토류, 반도체 수출 통제, 항공기 구매 중단에 이어서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양국 간 전방위 난타전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빠른 속도로 협상을 매듭짓자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들이 더 높이기를 원치 않는다.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이기를 원치 않거나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매우 돌려서 말을 한 거긴 한데 결국 자신은 미중 간 무역을 아예 차단하는 걸 원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거예요. 그런 거에 시진핑은 꿈쩍도 하지 않아. 오히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때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해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공동 대응을 모색했잖아.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가 심하게 실수한 부분이야. 애써서 아시아 국가들을 구슬리고 중국을 포위할 생각을 했어야지. 오히려 그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게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셈이나 마찬가지잖아. 이 큰 수를 보지 못하고 요 코앞의 실리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큰 집을 잃게 되는 거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우리의 협상팀이 트럼프의 강압에 좀 말려드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 보호비를 이미 15조 달러나 달라고 했었는데 혹은 보호비를 빌미로 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미 국채를 그만큼 매수하라고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어. 근데 말이지, 이 알래스카는 동토야. 굴삭기 3날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실상 몇 차례 계획만 했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쉽지가 않은 일이기도 해. 더 큰 문제는 미 국채 강매인데 그것도 100년짜리 초장기채 같은 것들을 사라고 할 수도 있어. 아빠 생각은 트럼프로 인해서 달러의 수명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거지.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은 딱히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한통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로화는 재정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대표통화로서 자격이 없고 또 위안화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없는 나라라서 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하지. 몇십 년은 더 갈 거야. 그런데 트럼프의 만행으로 인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향후 30여 년이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빠만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야. PGIM 채권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그레고리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미국 달러는 거의 100년간 전 세계 준비통화로서 혜택을 누려왔는데 그것을 뒤흔드는데 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이야. 그런데 100년짜리 채권이라니 트럼프의 거래 방법이 일단 귀싸대기 후려 갈겨 주저앉힌 다음에 강매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협상단이 흔들리게 될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야. 듣고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왕창 구매하게 되는 협박을 또 당하고 그 협박에 말려든다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100년치의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중요 이벤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는 유의미한 경제 지표가 별로 없어. 21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정도가 눈여겨볼 지표인데 경기 선행지수는 상당 기간 동안 마이너스 구간을 이어가고 있지. 지난 2월에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1%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3월 수치에 대한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3%로
포인트로 낙폭이 좀 더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찌그러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관심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야. 최근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잖아. 맞아요. 그 바람에 극대노한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거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라지만 연준 의장까지 자기 맘대로 해임할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하지만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하지만 금리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편이야. 거의 없다고는 해도 해임 시도 자체가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무튼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잖아? 그게 연준 위원들의 중론임을 고려할 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당분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런 점에서 23일 발표 예정인 베이지북에도 관심을 두면 좋겠죠? 그렇지. 연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기대 약화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 구간에 좀 더 머물 수 있고 또 국채 금리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야. 트럼프 관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관세 협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일 거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가진 카드도 좀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고 또 하고 있는지 조금은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런저런 악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려고 할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